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는 제공권을 우크라이나 공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렇게 우크라이나 공군이 겁나다 보니까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들을 대하는 전술이 늑대떼 전술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늑대떼 전술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일본이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방공 능력,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일본은 이 북한,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좀 보고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일본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미그 35D 전투기의 모델을 공개했다. 세계 최강의 4++ 세대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떤 성능인지 보도록 하겠고, 미국이 주말트급 구축함의 CPS, 즉 극초음속 함대지 미사일 탑재 개장 공사를 위해서 이 주말트급을 조선소에 도착시켰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정도 안 팔렸으면 사업을 접을 만도 한데, 미그 35에 대한 러시아의 집착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통합항공기 제작사 UAC가 미그 35의 최신 개량형 미그 35D를 출시했고, 미디엄급 전투기 시장에서 최강의 4세대++ 모델이 등장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최강의 차륜형 자주포라고 주장하는 2S-43 말바 대량 생산 계획을 체결하고 본격 양산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2S-35 칼리차 SV 자주포의 주포 모듈을 8륜 트럭에 얹은 모델인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최강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헬리팩스급 호위함 2척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해군은 단 12척의 헬리팩스급 호위함이 사실상 수상함대의 전부인데요. 삼직제를 감안했을 때 가용 전력의 절반을 국외에 배치한다는 것이어서 캐나다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GCAP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공동개발국인 일본이 이를 반대해 사우디와 불편한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항공과학기술력이 전무한 사우디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프로그램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서방 세계의 이러한 행보들로 사우디의 반서방 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CPS를 탑재하는 성능 개량을 실시할 예정인 주말트급 구축함 2척이 미시시피에 도착해 개장 공사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구축함은 2025년까지 개장 공사를 마치고 12발의 CPS를 탑재한 전투함으로 일선에 복귀할 예정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춘 스텔스 구축함이 태평양에 배치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미 2023 전시는 끝났지만 이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미 2023 이 방산 전시회 기간 중에 러시아는 이렇게 미그 35 D 모델을 공개했는데, 보시다시피 복좌행입니다. 2명이 탄다는 거죠. 2명이 탄다는 것은 훈련기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주 임무는 타격기, 그러니까 지상 폭격을 하는데, 요즘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무장사를 뒤에 따로 태우고 지상 폭격, 중심 타격하러 가겠다, 이런 목표의 전투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풀 디지털 칵핏에다가 인공지능, 그리고 네트워크 교전 등등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서 세계 최강의 4세대++다 라고 하는데, 뭐가 최강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고, 그리고는 러시아 공군이 소수 구입해 준 거 외에는 단 한 대도 팔리고 있지 않죠. 앞으로도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시회에서 러시아가 2S-43 말바라고 하는 차륜형 자주포를 공개했는데,
프랑스의 세자르하고 아주 흡사해요. 옆에 있는 이 사이드에 뚜껑 열고 여기에서 포탄 꺼내서 뒤에다가 얹어 놓으면 포탄이 이제 적재되고 사격하고 하는 건데, 이 포가 2S35 칼리차의 주포를 이렇게 8륜 트럭에다가 얹어 놓은 거다라고 하는데, 2S35 칼리차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80km를 날릴 수 있는 주포라고 합니다. 이 주포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또 그런 엄청난 반동을 이 8륜 트럭이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최강의 자주포라고 하는데, 아니 탄 꺼내가지고 사람이 인력으로 뒤에다가 갖다 얹고 하는 이런 게 어떻게 최강인지, 그리고 장갑화도 안 돼 있는데 적의 대포병 사격이 날아오면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그런데 왜 최강인지 이런 거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12척의 헬리팩스급 호위함을 가지고 있죠. 만재 배수량 4,700톤급. 1988년부터 1996년까지 12척을 만들었으니까 가장 오래된 게 지금 뭐 한 35년 됐고, 그런 노후된 군함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해군은 이 헬리팩스급을 영국의 26형 호위함으로 대체하려고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 헬리팩스급 보면 57mm 주포예요, 한 포가. 그리고 여기 뭐 벽 같은 거 지금 써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이 함대공 섹션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벽 같은 거 세워서 ESSM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ESSM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주포는 57mm 아주 뭐 작은 주포죠. 그리고 원래는 여기다가 여기 이제 경사형으로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 배는 또 없네요. 아무튼 이런 아주 구형 전투함인데, 이거 12척이 달랑 캐나다 해군의 전부예요. 대양 작전을 할 수 있는 배 중에서는. 그런데 그 중에서 2척을 인도 태평양, 즉 일본에 배치하겠다. 그래서 2척을 일본에 배치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상시 초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겠다. 대중국 작전 확실하게 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캐나다는 태평양 쪽으로도 엄청난 해안선, 그리고 대서양 쪽으로는 뭐 말도 못하게 넓은 해안선, 그리고 북극 쪽으로도 있죠. 자, 그런 엄청나게 넓은 해안선을 달랑 이 12척으로 지키는데, 해군은 아시다시피 작전, 그리고 정비, 훈련, 또 작전, 정비, 훈련 3직제로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12척 중에서 3직제로 돌리면 한 번에 4척의 군함이 작전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보내버리면 그 해안선은 어떡하냐라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우선이야. 중국을 압박하는 이 전력이 지금 현재 국제사회, 자유민주주의 선진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앞마당 해안선을 포기하고 여기다가 전력을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캐나다 해군도 이렇게 전진 배치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서방 세계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 형국이다 라는 겁니다. 자, 템페스트라고 불렸죠. 영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그거 이제 일본이 가세하고 또 이탈리아가 가세하고 해서 이제는 GCAP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하고 싶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과거 영국하고 관계가 깊죠. 식민 지배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영국에게 우리도 그 GCAP 사업해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돈 많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니 사우디가 들어오면 뭐 항공 기술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만 더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난색을 표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난색을 표하는 그 근저에는 사우디가 요즘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죠. 빈살만 왕세자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일본은 중국이 지금 최대의 적이죠. 물론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영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은 코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일본이 개발하는 이 6세대 전투기의 비밀이 중국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NO 라고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가 진짜 사우디아라비아가 친중 국가가 확실하게 돼버린 거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물론 6세대는 아니고 5세대이지만 우리 KF-21 블락 3
스텔스 버전 개발할 때 그때 좀 돈 많이 가지고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 주말트급 세 척이 있는데 한 척은 완전히 조선소에 살고 있고 두 척 가지고 훈련하고 있는데 그 두 척이 지금 미시시피의 조선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CPS, 그러니까 육군이 가지고 있는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그 탄두를 활용해서 함대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든 게 CPS인데, 다크이글이라고 하니까 결국 활공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CPS는 속도, 사거리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말트가 스텔스니까 여기다가 극초음속 타격 미사일을 장착하고 적 해안 가까이 붙어서 적 내륙 깊숙하게 꽃을 때릴 수 있는 이런 짜상이 되겠죠. 자, 그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 계륵 같은 이런 주말트를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위협적인 군함으로 탈퇴 환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선소로 들어가는데 좋은 능력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일본이 패트리어트 팩3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팩3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 방어력을 제공하는 스터너 미사일이 일본 팩3 시스템과 통합된다는데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일본의 MD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일본이 기존 패트리어트 팩3 시스템의 요격 능력을 크게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스터너 미사일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밀리터리 리크가 현지 시각 8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일본이 지난해부터 자국의 팩3 포대에 이스라엘의 스터너 요격 미사일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면서 패트리엇과 스터너의 통합은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만큼 통합 과정에 무리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명 데이비드 슬링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의 핵심인 스터너 미사일은 이스라엘 라파엘과 미국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2단 고체 연료 방식의 요격 미사일인데요. 카밴드 액티브 레이더와 CCD, IR 복합 센서를 이용해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표적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요격하는 고성능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7.5 이상의 속도를 내 히트킬 방식으로 표적을 타격하는데요. 사거리가 최대 300km에 달하고 탄도미사일 요격 고도는 15km에 달하는 모델로 미국도 팩4라는 명칭으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고 아이언돔 시스템 레이더인 ELM-2084 레이더와 연동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해까지 24개 포대 전량의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최신 사양인 고스트 아이 레이더와 MSE로 교체하는 개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육상자위대 030 방공 시스템의 성능 개량을 추진하며 030과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완전히 연동하는 통합 항공 미사일 방어 IAMD 체계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일본보다 더한 핵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는 한국은 언제쯤 이런 방공 시스템을 갖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데이비드 슬링에 들어가는 미사일인데 스터너 생기기 참 희한하게 생겼죠. 주둥이가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비대칭스럽게 생겼습니다. 꼬부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300km나 날아갑니다. 그걸 이제 팩3의 발사기에 집어넣어서 팩3의 레이더로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팩3는 아시다시피 탄도미사일 전문 요격 시스템이죠. 특히 일본은 지금 최신형 MSE로 전부 다 업그레이드 했는데 MSE는 40km 사거리, 40km 사정 고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장거리 방공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팩3는. 그래서 그 발사기에다가 스터너를 집어넣으면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만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300km 레인지가 방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항공자위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그런 방패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적의 항공기를 300km 밖까지 요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1차 먼저 가지고, 그리고 이제 2차로 들어오면 이 팩3 MSE로 탄도미사일 요격하고, 또 이걸 일본이
육상자위대가 운영하는 030 이것도 40km 날아가는 건데 이거하고 또 연동해서 또 한 번 더 또 030에서 또 탄도미사일 요격하고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SM3, SM6가 최소로 해주고 그러니까 일본은 해상자위대, 육상자위대, 항공자위대가 각각 다층 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상자위대의 SM3가 제일 먼저 한번 걸러주고 그리고 SM6가 두 번째 걸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스터너가 세 번째 걸러주고 그리고 팩3가 네 번째 걸러주고 일본 육상자위대의 030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5단계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일본이죠. 그런데 이렇게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제일 미사일 공격 위협이 높은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 일본은 방산업체가 없고 일본은 기술이 없어서 이스라엘하고 협력하겠습니까? 아니죠. 좀 더 빨리 전력화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우리가 다 개발할 거야. 물론 좋죠. 그러나 지금 시급한 어제도 김정은이가 우리를 열핵 전쟁 어쩌고 뭐 이런 협박을 했는데 긴급한 전력은 이렇게 일본처럼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런 스터너 또는 아이언돔 이런 것들을 기술 도입 우리 현지 생산하고 그리고 차후에 이 기술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한 그런 미사일 국산 미사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가 우선이지 방산업체의 이익은 그 다음 순위 아니겠습니까? 다음입니다. 객관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 압도적인 질적, 양적 우위의 공군력을 갖고 있지만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그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우크라이나군 전투기를 압도한다는 러시아가 실전에서 우크라이나군 전투기를 대상으로 늑대때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활약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우크라이나 전투기와의 직접적인 공대공 교전을 피하는 대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들의 늑대때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미콜라 올레수추크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이 현지 시각 8월 21일 밝혔습니다. 올레스추크 사령관은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아군 전술기들에 대해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적 항공기 활동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러시아는 아군 전술기들이 가장 취약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레추크 사령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정보 자산 부족으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의 발진 거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자 국경선 밖에 조기 경보기를 띄워놓고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의 이륙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투기 이륙이 식별되면 장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전투기들이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달려드는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진입하지는 못하지만 사거리 200에서 300km에 달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갓 이륙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의 취약 타이밍을 공략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올레추크 사령관은 심한 경우 한 대의 우크라이나 전투기에 대해 9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달려든 적도 있었다라고 밝히며 적 전투기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에 달하지만 우리 전투기는 20km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상황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30이나 수호이 35는 우크라이나군의 수호이 27이나 미그 29보다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영공에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을 꺼려왔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요격 시도도 주저해 온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러시아의 이러한 전술이 항공기 성능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적의 모든 방공 무기와 전자전 장비를 제압하고 동시에 여러 대의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는 러시아 전투기들. 도대체 왜 이런 치졸한 전술을 쓰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투기하고 공중전을 펴기는 불안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이륙을 하면 조기 경보기가 딱 보고 있다가 야 떴어 하고 좌표 어느 정도 지점으로 알려주면 그쪽으로 확 달려들어서 한 200km 밖에서 미사일을 확 쏘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단체로 쏘고 늑대 때처럼 그래서 단체로 그냥 확 쏘고 도망을 가는데
어떨 때는 9대가 미사일을 확 쏠 때도 있었다라는 건데, 자, R-37이라고 하는 사거리 최대 300km의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이걸 뭐 이런 거 대량으로 쏜다 이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얼마나 격추됐다, 격추시켰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의 주장은 러시아는 이렇게 200-300km 펀치를 가지고 대량으로 멀리서 떼거지로 달려드는데, 자기네들은 이 러시아 전투기가 싸우려면 근접전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밖에 없으니까 20km 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결국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F-16 빨리 달라. 뭐 이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러시아는 그동안 수호이 30SM 그리고 수호이 35 뭐 4세대에서 동급 당대 최강이다 라고 주장해 왔는데, 우크라이나의 구형 수호이 27 미그 29들에게 쫄아서 멀리서 늑대 때, 사실 뭐 개떼처럼 이라고 해야 되지만 요즘 뭐 개들은 떼거지로 안 다니니까 늑대 때처럼 멀리서 쏘고 도망가 버리는, 마치 우크라이나 전투기는 호랑이, 그리고 여기는 늑대 때. 그래서 러시아는 무기체계 성능 다 뻥이다 라는 게 자기네들이 입증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